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합부터 나갈 거예요. 집합이 영어로 뭐죠? 불고기 버거. 너무 어이가 불고기 버거 콤비네이션 하나 주세요 이래? 세트 하나 주세요 이러잖아. 세트가 집합이야, 집합. 세트. 근데 얘들아, 집합을 의미하는 영어가 상당히 여러 개야. 세트가 있어. 또 뭐가 있을까? 그룹이 있어. 또 필드가 있어. 또 서클이 있어. 이게 다 집합을 의미하는 용어거든. 근데 수학적으로 다 다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개를 몰라도 돼.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저는 집합부터는 무조건 대학 수준으로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 수준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깊은 이해를 위해서야. 여러분들한테 선행 과정을 하라는 게 아니야. 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쏙쏙 집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 거야. 그러니까 꼭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니다. 일단 집합에는요, 두 가지 집합론이 있어요. 첫 번째, 소박한 집합론이 있어요. 실제 명칭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이런 거 아니고요. 공리적 집합론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 봐봐.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쓰면 이런 얘기거든요. 1, 2, 3, 4라는 애들이 그냥 전체예요. 전체 1, 2, 3, 4가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집합 A라는 친구를 가져와서 너가 1, 2라는 친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게 소박한 집합론이야. 소박한 집합. 진짜 소박해. 집합론에 비하면 너무 소박해. 무슨 말이냐? 그냥 집합이 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1, 2, 3, 4가 있음. 여기 1, 2라는 수가 있거든. 개씹 소박하지 않아?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공리적 집합론은 뭐냐? 이런 얘기야. 공리적 집합론으로 가면 1이라는 숫자를 정의하기 시작해. 무엇으로? 집합으로 정의해. 예를 들어볼게. 1은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럼 2는 1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집합으로 정의하기 시작해. 이게 공리적 집합론이야. 아예 결 자체가 달라. 결 자체가 달라. 소박한 집합론 뭐야? 예를 들면 니네 초딩 때 중딩 때 하던 그 약간 놀이 있잖아. 야, 우리 한 팀, 우리 한 팀. 약간 이런 게 소박한 집합론이야. 그냥 다가가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지.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의한 게 집합론이야, 원래. 자,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기원전에 수학자들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증명했을까? 안 했어. 그냥 그렇다고 했어. 그냥 그렇다 했어. 근데 19세기에 이르러서 엄밀하게 모든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친구부터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모든 얘기가 다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의라는 말 들어봤죠? 정리라는 말도 들어봤죠? 성질도 들어봤을 거고 증명이란 말도 들어봤을 거야. 근데 얘들아, 공리라는 말을 들어봤니? 공리? 공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거 아세요?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다 모른대. 근데 니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기원전 사람인 유클리드가 쓴 책을 그냥 그대로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 사람이 쓴 어떤 할아버지가 쓴 책을 중학교 때까지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때 얘들아 봐봐. 여러분의 사고로 받아들여봐. 자,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를 더했더니 180도였더래. 이 두 각의 크기가 합이 180도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예를 들어 얘가 90도면 얘가 몇 도야? 90도야. 얘가 45도면 얘가 몇 도야? 135도지. 이 둘이 뭐 하는 것 같니? 평행하는 것 같지 않니? 얘가 135도면 여기가 135도니까 얘들이 같으면 이거 평행이잖아. 따라서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유클리드가 이야기했어. 근데 자, 잘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증명해봐. 만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이건 증명할 수 있어. 방정식을 쓰면 돼. 그럼 두 기울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 봐봐.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를 더해서 180도보다 작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얘가 90도야. 근데 얘가 45도야. 그럼 둘이 평행하니? 평행하지 않겠지? 자, 이제부터 시작해. 잘 봐.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이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서 교점을 가질 것 같아? 오른쪽에서 교점을 가질 것 같지? 증명해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처럼 수학자들은 모두가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했어. 자기가 쓰는 논문 첫 페이지에 공리라는 이름으로 내 논문에서 이것들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만약에 증명이 된 사실이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지.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법칙. 쓸 필요 없죠. 왜? 증명이 되니까. 그럼 여기 쓰는 이유는 뭐야? 증명이 안 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그러니까 난 이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논문 작성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이거에 딴지 걸지 마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게 바로 공리야. 공리. 예를 들면 자연수의 기본 요소는 1이다. 누군가가 딴지 걸 수 있잖아. 야, 왜 1부터 시작해? 이거 기본 요소일 수도 있는 거 아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1부터 자연수가 시작한다는 걸 증명하기는 어려운 거야. 왜? 1을 증명해. 1이 뭔데? 자연수의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할래? 그럼 자연수는 뭔데? 1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연수를 썼어. 자연수는 뭐야? 1을 U 한 번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자연수의 정의야. 그럼 자연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1이라는 기호를 써버리지. 순환 오류에 빠져버려. 너를 정의하기 위해서 너를 썼는데 너를 정의하기 위해 너를 쓰는 거야. 그럼 뿌리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공리란 왜 한 거야? 이 뿌리를 지정해 준 거야. 얘는 딴지 걸지 마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디벨롭한다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겠니? 물론 여러분 봐봐. 누군가는 이 공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얘가 180도보다 작으면 오른쪽에서 교점을 갖는다라는 공리는 틀릴 수도 있는 말이라고.
사실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오른쪽에서 교점 가질 것 같지 않아? 근데 현실 세계에선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이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면, 좌표 평면, 평면 좌표계를 배우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건 아무 데서도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구는 둥글죠. 지구 위에 이런 반듯한 평면 좌표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우주는 어때요? 중력장에 의해서 모든 공간이 다 휘어 있어요. 표현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유클리드 원론에 입각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공리예요, 공리. 쉽게 말하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논문의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니? 자, 그러면 19세기가 됐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1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까지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냥 절대적인 어떠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이 씹새끼가 그런 게 어딨음? 하면서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을 제공해요. 이게 실로 대단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들 있지. 그것들은 전부 다 증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잘 들어봐.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야 너네 그거 증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하면 음모론자임. 근데 이 괴델이라는 사람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거야. 이 새끼 이거 뭐의 시초야? 이거 양자역학의 시초야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때 이제 칸토어란 사람이 등장해요. 칸토어. 집합론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집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모든 것을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이렇다고? 아니 나는 집합으로서 모든 것을 엄밀하게 증명해내겠음 하면서 1부터 시작해서 방정식이 무엇이고 등식이 무엇이고를 엄밀하게 다 증명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공리적 집합론이야. 공리적 집합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집합이라는 개념을 소박하게 쓰는 걸 우린 배우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쉽죠? 우린 저것만 배우면 돼. 저것만. 가볼게. 자, 이제 집합을 한번 배워보자. 일단 집합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 집합을 정의해야겠죠. 집합을 뭐라고 한대요? 뭐가 집합이래요? 어떤 기준에 따라라고 하죠. 기준 바꿔볼까요? 조건이라고 바꿔봅시다. 어떤 조건에 따라, 영어로는 컨디션이죠.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잘생긴 사람 손! 명확해, 안 명확해? 안 명확해. 다시. 야, 키 큰 사람 손? 안 명확하지. 키 180 이상인 사람 손? 명확하지. 그럼 이건 집합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조건이 될 수 있고 무엇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야? 를 배우는 게 다음 단원인 명제라는 단원이야. 근데 왜 명제가 아닌 집합부터 배워? 이 둘이 굉장히 엮여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부터 배우기가 곤란한 거야. 근데 둘을 하나로 섞자니 단원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눈 거야. 그래서요, 저는 다음 단원의 내용을 먼저 좀 배울게요. 오케이? 필요한 건 좀 끄집어내서 먼저 배우겠다는 거야. 자, 갑니다. 자,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배울게요.
명제의 정의. 명제. 명 뭐야? 명확하다 이거야. 명확하다. 쟤는 컨텐트 생각하면 돼. 명확한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센텐스. 명확한 문장.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뜻해요. 우리 반은 공통수학 2를 학습하는 수업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지? 오늘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실제로 집합론 책에 맨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오늘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일까 아닐까?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오늘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어때요? 자, 이런 얘기지.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일단 정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정의되어 있죠. 사회적으로. 비가 뭐야?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비야? 내가 씨발 침 탁 뱉은 비야 이거? 아니지. 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잖아. 하늘에서 구름끼리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비잖아. 그러면 이 전 서울 지역에서 어느 한 군데에 이만한 비 하나만 떨어져도 얘는 뭐가 돼? 참인 거야. 맞지? 아무 데도 안 떨어졌어. 그럼 얘는 거짓이지. 명제 아니야? 명제인 거야. 정말 애매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명제냐 아니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이 정도는 안 나와.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여의도고를 예로 들어? 그러면 카리나는 예쁘다. 명제 아니야.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예쁘다고 느끼겠지만 명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명제예요.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도 배워보자 이거야. 자 갑니다. 잘 봐요.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딱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 모든 실수가 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하나라도 아니면 틀린 말이잖아. 얘는 명제 아니야. 얘는 명제예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언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실수일 때. 그렇죠. x가 허수면 0보다 어때요? 작거나 대소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얘는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그지? 헤이 정신 차려. 명제가 아니야. 왜? 어떤 x에선 맞는 말이고 어떤 x에선 틀린 말이거든. 카리나는 예뻐. 누군가에겐 맞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겐 틀린 말이거든. 이런 애들 보고 뭐라 불러? 조건이라 불러.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야. 이걸 보고 우린 조건이라고 불러요. 명제와 조건.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자 간다. 자 예를 들어 볼게. x-1은 x-1이다. 어때?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항등식이라 부르죠.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아니야? 명제의 정의가 뭐야? 참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근데 그 종류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참인 명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야. 그렇겠지? 자, 얘 어때?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왜? 어떤 x값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얘는 명제 중에도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야. 다시 잘 봐.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문장이나 식, 그 중에서도 등식. 등식에서의 참인 명제가 항등식인 거야. 납득되겠어요? 자, 그러면 등식인데 거짓인 등식은 뭐라고 부르지 우리? 배웠는데. 민규는 안 배웠지만 불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능. 해가 없다는 뜻이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애야. 같을 수 있어? 없지. 이런 애 보고 불능이라고 불러. 해를 가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바로 거짓인 명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등식에 풀이했던 거? 비슷한 거야. 그러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 부르지 우리? 방정식. 그렇죠. 방정식이죠. 얘가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등식인 거야. 이해되겠니? 자, 간다. 자, 집합은 어떤 조건에 따라 그 집합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모임을 뜻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미안해요. 그다음 원소는 뭘까요? 그럼 그 집합에 포함되는 하나하나들을 이제 원소라고 불러. 원소. 원소 영어로 뭐지? 엘리멘트야, 엘리멘트. 엘리멘트. 요소.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 예를 들어볼게. 봐봐. 1, 2, 3, 4. 이 네 가지가 원소로 포함되는 집합을 하나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쌤이 썼듯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집합은 특이하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집합 A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보고 원소를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 나열법. 또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그냥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잘 봐. 무엇을 원소로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아, x를 원소로 합니다. 근데 어떤 x냐면 이런 뜻이야. 바예요, 바. 바 이렇게. x바 이렇게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쉽게 생각하면 if 이런 뜻이야. if. 그럼 얘네들이 다 포함되려면 x가 뭐 예를 들면 4 이하인 무슨 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a는 x바 x는 4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원소가 뭐예요? 1, 2, 3, 4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x바 뒤에 쓴 이게 뭐냐고. 이게 4 이하인 자연수다. 이게 뭐야? 1을 넣으면 성립하지. 5를 넣으면 성립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얘가 뭐야? 이 조건인 거야. 그래서 조건 제시법인 거야. 조건 제시법. 응?
그럼 자, 여러분 이런 집합이 있어. 그럼 얘를 표현하는 조건제시법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 걸 떠나서 무수히 많아요. 무한개야, 그냥 무한개. 그럼 여러분, 이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조건을 알아듣기 어렵게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그 조건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거야. 그지? 거기서 문제가 보통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운 조건을 쉽게 표현하는 거지.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조건이 나왔어. 그럼 얘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x 몇 이상? 3 이상? 5 이하.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야, 조건을. 그걸 우린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지? 방정식의 풀이, 부등식의 풀이.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게 결국 조건의 간단화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그에 쫄면 안 돼.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이제. 그게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냥. 지금 두 가지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집합과 명제. 다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뭐니,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알고리즘 생각하면 돼. 알고리즘. 여러분 생각하면 유튜브 알고리즘밖에 생각이 안 나지. 다이어그램은 어떠한 수학적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수식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안에 1, 2, 3, 4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왜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이 만든 거야. 벤이 만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이야. 오일러가 만든 오일러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냥 벤의 다이어그램이 이 교육과정에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세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자 때 가장 쓰고 싶은 게 뭘까요? 3번이죠. 1번과 3번이에요. 1번과 3번? 아, 써도 돼. 근데 얘들아, 문제는 2번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2번에 적응을 해야 돼. 2번에 계속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집합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종류가 어떻게 나뉘냐면 원소가 몇 개 있느냐로 나뉘어요. 첫 번째, 원소가 없으면. 원소가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비어있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집합은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파이예요. 파이. 여러분 아는 파이 이거 아닌가요? 얘는요. 파이예요. 얘는 파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소문자, 그리스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축구장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대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배웠죠?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냥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얘랑 다르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 또는 파이라고 불러요. 다음 두 번째, 유한집합이에요. 원소가 몇 개? 유한개예요. 다음 세 번째, 무한집합이에요.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다. 질문이야? 자, 기다려봐. 어딨어? 여기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집합을 하나 드릴게요.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유한집합이겠죠? 그럼 무한집합은 어떻게 표현해요? 원소나열법으로 무한집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청청청청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럼 뒤에 뭐가 있을지 유추가 되나요? 뭐가 있을까요? 5, 6, 7, 8, 9, 10 쭉 가겠죠? 이게 뭐예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이해되니? 아, 그럼 무한집합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수를 표현해 보세요.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래요? 0.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마이너스 1. 파악했구나, 너.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너 지금 생각하고 대답한 거야? 가산비가산 생각한 거야? 한 거지? 그지? 재미없는 녀석. 정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왜 안 돼? 음수가 들어간다는 걸 모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어때?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럼 실수는요? 실수. 영. 막막하지? 루트 2 파이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한집합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대학 과정이에요. 무한집합에는 두 가지 집합이 있는데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어요. 가산 무슨 뜻이죠? 셀 수 있다는 뜻이. 그렇지. 셀 수 있다는 뜻이야. 뭔 말이야? 셀 수 있다는 거야. 1, 2, 3, 4, 5, 6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정수도 셀 수 있잖아. 실수 어때? 셀 수가 없는 거야. 어? 자, 이제 여기서 함수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함수에서 다시 할 거예요. 예시부터 드려드리면 가산집합에는요 이렇게 쓰는데 자연수 집합이 있어요. 그냥 n에다가 원래 이게 볼드체야. 굵게. 근데 그거를 칠판에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줄 딱 써요. 그럼 이게 볼드체란 뜻이에요. 그럼 자연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다음 정수는 이렇게 써요. Z입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독일어예요. 잘렌이라는 건데 몰라도 돼요. 정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자가 Z예요. 다음 뭘까요? Q. 쿼션트.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란 뜻입니다. 다음 비가산엔 뭐가 있을까요? real number. 실수 집합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만 아시고 함수 가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잘 봐. 자, 원소나열법 봐봐. 자, 유한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죠. 조건제시법으로 유한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해봤죠. 뭐 예를 들면 x 바 x는 4 이하인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유한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유한집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무한집합 중에서도 가산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봅시다. 원소나열법 가산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얘네 둘을 나누는 거예요. 가산집합은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가산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자연수 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럼 자연수인 애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표현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산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은 무한집합을 표현할 수 없겠죠.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써줘야 되거든. 아니 쌤, 아까 유한집합 저 원소날법 이렇게 표현한다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건 얘가 원소란 뜻이에요. 얘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유한집합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비가산, 원소날법 비가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조건제시법 가능해? 가능해요. x 바 x는 실수. 벤 다이어그램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모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야?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 이걸 알고 가야 돼. 이걸. 여기까지 됐나요? 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이에요. 왜? 셀 수 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한집합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뭐 해야 되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써야 되지? 그렇지.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얘들아, 집합을 놓치면 함수를 못해? 집합 꼭 잘해야 돼. 유한집합이면 원소가 몇 개인지를 따져보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아니 서양인 새끼들이 세는 걸 존나게 좋아해. 셀 수 있냐 없냐 존나 나누잖아. 거기서 비롯된 거야. 버틀 오브 워터. 세고 안 세고 못 세고를 존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무한집합도 이렇게 막 나누게 된 거야. 그것처럼 유한집합도 뭐 유한해? 오케이 카운팅 이런 거야. 오케이 세버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요렇게 씁니다. n of a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뭘 또 그렇게 그냥 na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유한집합에 관련해서만이야.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야. 예를 들면 a가 1, 2, 3이야. 1, 2, 3을 원소로 해. 그럼 n에는 몇이야? 3인 거야, 3. 쉽지? 별거 아니지? 그냥 뭐 이거는 여담이고요. 그럼 무한집합도 원소 개수 셀 수 있지 않나요? 센데 왜? 무한집합은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집합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기 하면 뭐야? 절대값 A예요. 이렇게 쓰면 무한집합은 크기를 나눠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이제 자연수랑 똑같으면 가산집합, 자연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비가산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다음,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분집합. 부분집합. A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너가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1은 A의 원소니? 맞는 말이지. 2는 A의 원소니? 맞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그냥 1은 A의 원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삼지창. 이러면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6은 A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다 찍 긋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이 원소 기호 표현이야. 그럼 한번 봐봐. B는 여러분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니 느낌으로만 들어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느낌으로 들어. 맞는 말 같지 않아? 부분집합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런 거야.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으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러면 A는 여러분 A는 A의 부분집합일까요? 맞는 말인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게 맞죠? 왜? 집합의 정의를 몰라요. 부분집합의 정의를 모르시잖아. 자, 정의 갑니다. 부분집합의 정의. 잘 봐요. X가 A의 원소이면 그 X들은 전부 다 B의 원소이다. 얘가 성립하면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시는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 2가 있죠. 그럼 1, 2 대입하니까 다 성립하지? 아, 그러면 A는 B의 뭐다?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3지창이죠? 얘는 2지창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용어를. 자, 그럼 여러분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 A가 있어요. 이 부분집합을 다 말해볼까요? 부분집합 1 맞죠? 또 2, 3 또 1, 2, 1, 3, 2, 3 1, 2, 3 그렇지. 이렇게 있죠. 하나 빼먹었어요 여러분. 공집합 그렇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심지어 자기 자신의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해됐어? 자, 근데 얘들아 이 중에서 좀 애매한 새끼가 한 명 있지. 누구야? 요 새끼 아니야? 얘는 자기 자신 있는데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애매하지. 하지만 부분집합은 맞아. 그래서 이런 용어가 생겼어. 나 자신은 제외한 부분집합을 따로 이름을 지어놨어. 그게 이름이 진부분집합이야. 진부분집합이 뭐다?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자, 이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네. A의 진부분집합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맞아요. 진부분집합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알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서로 같은 집합을 어떨 때 서로 같은 집합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럼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 자, 집합 A와 집합 B는 같은 집합일까요? 맞는 거 같지, 그치?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야. 어떨 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정답이야. 서로 같은 집합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그쵸? 말이 되죠? 이렇게 서로 부분집합인 게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이지. 네 하는 게 아니야. 같아 보이는 애들은 이걸 만족해가 아니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은 집합임을 증명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증명하고 B가 A의 부분집합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절대 여기서 얘 1, 2, 3, 얘 1, 2, 3 같습니다 하면 이거 틀린 거야. 그냥 틀린 거야. 알겠지?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 배웠잖아.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도 배워야겠지.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가? 이것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 2, 3입니다. 아까 그거죠.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네요. 그럼 집합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몇 개 있죠? 공집합 1, 2, 1, 2 4개 있죠. 느낌이 세야죠, 그죠? 2에 세제곱 2에 제곱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부분집합이 몇 개죠? 공집합 1, 2개네, 그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2에 1제곱 2개 2의 제곱 3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유한집합 A에 대하여 원소의 개수가 n이야.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 이게 헷갈릴까 봐. NA는 n이다 라고 쓰면 헷갈릴까 봐. 써도 될까? 이러면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이다 이런 뜻이죠. in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죠? 개수 몇? 2의 n제곱인 거야. 그러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귀납적으로 한 것이고요. 증명까지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거는 원리를 아셔야 돼.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전체 집합의 정의는 여러분 어떤 한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에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그래서 영어로는 universal set이라고 해서 이제 U를 많이 써요. U.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면 이제 연산기호인 요런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를 헷갈리지 말라고 흔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각지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잘 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도 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1, 2, 3, 4, 5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의 부분집합을 이야기할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A의 부분집합이 몇 개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전체 집합이 뭐니? 얘 느껴지니? 얘가 전체 집합인 거야. 꼭 U라는 이름을 붙여야 전체 집합인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전체 집합이야. 이해하겠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체 집합은 보통 네모로 많이 표현해요.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A의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어떤 집합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 얘가 될 수 있는 친구. 그럼 자, 1의 입장이 돼봐, 너네가. 1의 입장이 돼봐. 너네가 1이야. 그럼 너네 입장에선 선택권이 몇 개야? 그렇지, 2개야. 영역이 2개지. X에 들어가거나 X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럼 내 선택권이 2개, 경우의 수가 2개지. 2의 입장에선 또 몇 개야? 2개야. 3은 2개야.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네. 무슨 법칙? 곱의 법칙. 2의 5제곱인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봐봐.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 이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게 돼. 아직까지 여기는 안 가도 되지만 얘는 A와 B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A만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B만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A, B 둘 다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잘 들어봐. 여기서 집합 순서상 A, B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가능한 게 몇 개입니까? 이거야. 몇 개일까요? 1의 입장이 돼봐. 몇 개 중 하나를 들어가야 돼? 영역이 몇 개야? 4개야. 보여? 바깥에 넣어. 집합 몇 개죠? 4의 5제곱이야. 그렇죠. 그 선택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럼 A, 집합 A는 뭐예요? 2, 3, 4. B는 4, 5.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순서쌍과 매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 저랑 민규 빼고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배웠죠, 이미. 배웠니 혹시? 배웠어? 오케이.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잖아? 근데 우리의 교육과정의 상으로는 아직 안 배운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다 이거야? 2의 거듭제곱이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를 응용해서 3까지는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상황에서 여기는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3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네, 부분집합의 개수 원리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잠깐 쉴게요.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집합 종류가 뭐가 있는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기호가 뭔지, 부분집합이 뭔지, 서로 같은 집합이 뭔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제 집합끼리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가, 쉽게 생각하면 집합방 정식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연산의 종류가 크게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이것만 알면 돼. 5가지. 첫 번째. A. 뭐라고 읽을래? 모자 모양 아니야? A 캡 B. 이렇게 읽어. 아, 진짜임. 아, 진짜야. A 캡 B. 영어로는 A 캡 B 이렇게 읽어.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 교집합이야.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 보자. A가 1, 2, 3, 4, 9, B가 3, 4, 5, 6이야.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야. 자, 이때 A, 교, B는 봐. 정확히는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읽어요. 자, 이거 자체가 집합이야, 얘들아. A, 교, B 자체가 하나의 집합인 거야. 그럼 얘는 원소가 뭐가 있을까? 3. 자, 그치.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정의가 뭐죠,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법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원소 나열법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노? A 원소가 뭔지도 모르고 B 원소가 뭔지도 몰라. 근데 원소 나열법 어떻게 써?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쓸 거야? 못 쓰지. 뭘 써야 돼? 조건제시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뭘 원소로 한다? X를 원소로 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X? A의 X가 A의 무슨 소? 원소. 이면서 그치? 이고 영어로는 and X에는 B의 원소. 이게 교집합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다음은 and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or 또는이 있겠죠? 그걸 우린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무슨 모양이야? A 컵 B라고 읽어요. 근데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A 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 X를 원소로 해요. 근데 어떤 X냐? X는 A의 원소이거나 그렇지. B의 원소다. 얘는 합집합. 그럼 A 합 B가 뭐예요?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차집합이에요. 차 뭐야? 차 빼는 거지. 원래 이거 요렇게 씁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씨발 개 병신 새끼들 이거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고등학생 때는. 차 그냥 좀 빼라 새끼들아 이런 거요.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얘들아? A 차집합 B 하면 여기서 뭘 것 같아? 1, 2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5, 6은? 여기서 좀 다른 거야.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너가 기준이야. 1, 2, 3, 4에서 B에 있는 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5, 6은? 마이너스 5로 넣어? 아니야. 그냥 얘가 차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를 원소로 합니다. 어떤 X? 일단 뭐의 원소? A의 원소인 거야. 그와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차집합의 정의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뭐가 나올까요? 여사건 있죠? 여집합이에요. 남을 여자죠? 원소를 어떻게 쓰냐? A의 첨자 자리에 C를 써요. 저 C는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objective 컴플리먼트 하면 뭐야? 사형식, 목적 보어. 보어란 뜻이에요. 보어. 보어. 그러니까 보어가 뭐야? 그냥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사인 있죠? 코사인 이게 접두사 컴플리먼트예요. 사인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친구. 코사인 이런 얘기야.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여사건,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겠어 얘들아? A의 여집합이 뭐겠어? 얘네 빼고 전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정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일단 뭐의 원소지? 전체 집합의 원소야.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뭐의 원소는 아니다? A의 원소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차집합 봐봐.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래. 그럼 B의 원소가 아닌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B의 여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이따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야. 얘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여집합의 원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 A 차집합 B는 항상 A교 B의 여집합과 같다는 얘기를 나중에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치? 밑에 나와요. 괜찮아요. 아직 안 적어도.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집합 A, B는 서로소다. 서로소 개념이 나와요. 우리 수에서의 서로소는 뭐죠? 공약수가 몇 분인 수? 1분인 수지. 집합에서는 공약수가 뭘 뜻할까? 교집합의 원소 느낌을 갖지 않니? 그치? 교집합의 원소가 없는 걸 뜻해요. 서로소다 뭐다?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무슨 집합? 공집합이다 하면 서로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서로소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보자. 자,
A 교비 어디죠? 요 가운데를 뜻하는 여기가 교집합의 영역이에요. 다음 A 합 B는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차집합 A 차집합 B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러분 봐봐. 이 차집합은요. A 차집합 B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바꾸곤 해요. 이 차집합할 때 좀 불편한 거 있죠. 뭐가 불편하죠? 이 남은 새끼들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없도록 표현을 많이 해요. A에서 뭘 차집합해버려? 얘를 차집합하게끔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빼겠다는 거죠. 얘는 항상 얘와 같겠죠. 다시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여기를 의미하잖아. 근데 얘를 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에센셜한 이 필수적인 요 친구만 빼도록 이렇게 식작성을 하면 보통 편하다는 거야. 또 하나가 더 있지. 합집합을 이용한 표현이 있어요. A 합 B에서 뭘 빼도 돼? 그렇지. B를 차집합해도 똑같죠.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되니? 다음 여집합은 A의 여집합하면 여기 빼고 바깥쪽 전부죠. 이렇게. 얘 빼고 전부. 이게 A의 여집합이에요. 다음 집합 A, B는 서로 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잘 봐.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집합 A, B가 서로 소란 뜻이죠. 맞니? 교집합이 없는 거야. 맞죠? 근데 얘들아 봐봐. 서로소인 걸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은 문제를 존나 못 풀게 돼요. 왜일까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집합 AB가 서로소입니다는 상관없어. 무조건 똑같이 그려. 여기 원소가 없는 거야. 그냥. 알겠니? 항상 일정하게 그려야 돼.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가 원소가 없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렇게 쓰면 없다는 거 하자.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집합이 3개면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잘 듣게 해야 돼. 잘 봐. A는 이렇게 넣으면 돼. 근데 B라는 집합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잘 들어봐. 지금 영역이 몇 개야? 영역이 몇 개야? 한 개지. A란 친구를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야 돼. 그래서 2개가 됐지. 그럼 B가 등장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A 중에서도 B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등장하면서 이 A를 반으로 잘라야 돼. 그리고 A의 여집합, 여기 바깥쪽도 B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바깥쪽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한 거야. 이해되지? 그럼 C는 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영역이 몇 개야? 4개 있지. 이 4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나누면서 등장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C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집합이 3개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돼요. 그럼 영역이 몇 개일까? 세고 있니 혹시? 8개겠지. 그치? 그럼 집합이 4개면 몇 개가 나올까 영역이? 16개가 나오겠지. 자,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백지에다 그려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3개 그려놓고 D라는 친구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돼? 모든 영역을 2개로 나누면서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그려봐. 이거부터. 그대로 그려봐. D가 어떻게 나오면 모든 영역을 2개로 나눌 수 있을까? 실제 그어봐. 이렇게 가면서 2개씩 나누면서 그려봐. 존나 시간 낭비야. 못 그려. 못 그려요, 여러분. 틀렸어요. 가운데가 안 나뉘었어요. 어때? 집합이 4개니까 족같이 어려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합이 4개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하냐면요. Never try thi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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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시작됐다. 뭐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걸 또 세고 있다. 검증하고 있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집합 4개가 나오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 간혹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이걸 그리라는 걸까요? 여러분, 교육과정상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3개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집합 4개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뜻은 뭐냐면 필요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야. 잘 봐.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둘이 무슨 수? 서로소다. 이런 조건이 무조건 하나 등장해. 그럼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4개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무슨 뜻이다? 서로수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양극화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트제는 없거든. 그래서 B 회사 직원, D 회사 직원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서로소가 등장할 거예요. 그냥 심화에 대한 이야기야.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로 진명여고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다 했죠? 연산? 오케이. 연산이 무엇이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서로소 이렇게 있어요. 좀 성질을 배워봐야겠죠? 성질. 연산의 성질이에요. 자, 첫 번째 교집합부터 갑니다. 성질하면 뭐 나와야 돼? 항등원 역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것부터 해야 돼. 자, 간다. A와 무엇을 교집합하면 내가 나올까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 그럼 A와 무엇을 교집합해야 전체 집합이 나오죠? 못 나와요. 교집합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작아지는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무모해서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수순을 겪어요. 그냥 A와 A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되죠? 나 자신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죠? 다음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뭐 되죠?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다음 A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뭐 되죠? A가 됩니다. 다음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 되죠? 공집합이 되죠. 얘들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음 A와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렇죠.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그렇죠.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뭐 되죠? 전체 집합이 돼요.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 되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따라하고 있죠? A와 A를 차집합하면 뭐 나와요? 공집합 나오죠.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A가 나와요. A에서 전체 집합을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오겠죠. 따라하고 있는 거지?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A 그 자체가 되죠. 빼지는 게 없어요. 다음 잘 봐. A 차집합 B는 뭐와 같다? 아까 했어요. A 교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차집합 A 교비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A 합 B에서 B를 차집합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됐지? 오케이. 자, 다음이야. 연산법칙이야. 교환결합 분배가 나와요. A 교 B와 B 교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렇죠? 이 순서만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A 교 B 교 C 할 때 앞에 거 먼저 하는 거랑 뒤에 거 먼저 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알겠죠. 근데 족같이 못 써요 이거를. 좀 잘 좀 써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 다음 A 합 B와 B 합 A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결합법칙도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똑같이 성립해요. 다음 분배예요. 분배법칙 되나요? 뭔 소리야, 그냥 이거잖아. 그치?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를 곱하기, 얘를 더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교 B와 A 교 C의 합집합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같은지 보자. 보통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왜? 너네 집합 소박한 집합론이야. 증명 같은 거 크게 없다는 거야. 그냥 영역으로 같음을 보여주면 돼요. 얘는 A, 이 친구와 교집합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만 생각하면 돼. 교집합이니까. B 합 C는 얘네죠. 얘네랑 얘랑 같은 거 봐요. 여기죠, 여기. 얘는 A 교 B 어디야? A 교 B. 여기죠. 얘는 A 교 C. 여기죠. 이들 합집합하면 똑같다 이거죠. 그치? 같을 수밖에 없다. 다음 A 합 B 교 C예요. 얘는 A 합 B와 A 합 C의 교집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지? 외우면 돼요. 외우면. 쉽다잉. 자, 근데 이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흡수하는 거야.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몰라도 되는 건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 만약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건 타이밍인데 안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는 거야. 분배 법칙을 쓸 타이밍인데 안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어. 그럼 뭐가 될까 이거야. 자, 물론 분배 법칙 써봐도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잘 봐. 얘들아, 교집합이지. 근데 A랑 A 합 B야. 둘이 교집합하면 뭐 나올까? A 나와요. 자, 합집합할 거야. 근데 A랑 A 교 B래. 뭐 나올까?
A 나와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타이밍에서 안에 나와 같은 애가 있으면 그냥 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빨라요. 이게 흡수 법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여러분 그 뭐 축구 선수들 보면 뭐 드사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반대사로 이런 거 있지. 이게 대야 대. 모르가나야. 드모르간이야.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드모르간이란 사람의 법칙이야 이거야. 자 간다. A 교 B의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때리면 뭐와 같을까 이거야. 잘 봐. 자,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 이 여집합이 너와 너뿐만 아니라 얘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뭐일 것 같아? 합집합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잘 봐. X가 1이거나 2다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전체를 부정하면 뭐가 되지? X가 1이거나 2야. 부정하면 뭐야? X가 1이 아니고 X가 2도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은 뭐와 같을까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맞아요. 믿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제 문제 풀 때 실전 개념이에요. 잘 봐. 자,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 잘 봐.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 때 집합 A와 집합 B를 기준으로 만들지 집합 A와 집합 B의 여집합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초에 집합 A와 B의 여집합으로 문제를 만들 거면 얘 자체를 B라고 정의했겠지. 왜 굳이 얘를 B라고 정의했겠어? 그렇지 않니? 맞아? 그러니까 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어야. 이 B의 여집합이 메인이 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메인은 A와 B야. 그 입장에서 잘 봐봐. 자, 문제를 풀 때 얘가 나온 거야. 교집합을 하는데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야? A 차집합 B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이 여집합 기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서술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얘는 어떻니? 양쪽 다 여집합이 있어. 그럼 어떻게 보는 편이 맞을까?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드모르간을 쓰는 게 맞아요. 얘는 A 합 B의 여집합으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야. 지금 쌤 뭐 하는 것 같아? 여집합이 하나 달렸냐 두 개 달렸냐 따라서 행동 강령을 정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는 편이 맞다고. 자,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 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으면 보통 뭘로 가는 게 맞아? 교집합이면 차집합으로 바꾸고 차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야. A 차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봐야 돼? A 교 B로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 가니?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으면 뭘 쓰고 싶어? 이런 논리를 쓰고 싶잖아. 근데 가운데가 뭐야? 합집합이라 불편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드모르간을 먼저 때리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어? 그럼 교환법칙 가능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두잖아? 그럼 앞에 뭐가 나올까? 앞에 요런 게 붙어 있어 보통. 이렇게. 그럼 또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A겠지, 그치? 저런 행동 강령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의 여집합은 뭐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공집합인 거예요. 이게 성질입니다. 이건 행동 강령이에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거의 웬만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바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집합은 메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융합이야. 앞에서 배운 거 있지? 뭐 배웠어? 집합의 뜻 배웠어. 그 다음 뭐 배웠어? 종류 배웠어. 표현 배웠어. 별로 뭐 여긴 융합할 게 없지? 뭐 배웠어? 부분집합 배웠지. 자,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배워볼 거야.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 별로라고 했어. 어떻게 그려? 똑같이 그린 다음에 여기가 없다는 뜻이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교집합부터 생각해보자. A, B의 교집합이 뭐면? A, B의 교집합이? A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A, B의 부분집합이 뭐야? 요거 아니, 교집합이 여기 아니야? 근데 얘 자체가 A라는 게 뭔 뜻이야? 여기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부분집합이다 이 뜻이지. 그냥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 다음 두 번째. A 합 B. 얘가 뭐면? A 합 B 하면 뭐야 얘들아? 전체잖아 전체. 이거 전체야. 이게 뭐면? 이 전체가 뭐면? 우리 원하는 게 뭐야? 여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B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뜻이야. 다음 세 번째. 차집합을 이용해봐 이번엔. A, 야 얘들아 부분집합이 뭐야? A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B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부분집합이란 뜻이지. A에서 B를 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즉 B가 A 건 전부 다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네.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음 네 번째. 자, 이거는 명제 가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이거예요. 얘랑 거의 반대죠. 공수투를 배우신 분들은 대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봐봐. A교 B가 A라며, 그지? 그러면 A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겠지? 전체 여집합 때려도 같을 거 아니야. 집합이 같으니까. 그럼 이거 드모르간 쓸 수 있죠? 그럼 A여 합 B여가 A여죠. 그러니까 얘가 얘 포함되게 되는 거야. 반대가 성립한다는 거죠. 오케이. 웬만한 건 다 배웠어요. 이제 원소의 집합 그 원소의 개수 하나 남았죠?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좀만 늦게 끝낼게. 미안해. 그거 하고 끝내자. 그치?
NA 합비. 합집합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오케이 하노? 이거 원소 개수 어떻게 구할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얘가 몇 번? 2번 더해지네. 한 번 빼주자. 이렇게 구한다. 자, 비슷한 거 정리합니다. NA 합비는 뭘까요? NA 교비는? 바꾸면 돼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같은 거. 그럼 NA 더하기 NB는 뭐와 같아요? NA 합비 더하기 NA 교비다. 전부 다 이 식 그냥 잠깐 왔다리 갔다리 가지고 노는 거야. 다 알고 계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NA 차집합비는 이 원소의 개수 셀 때를 위해서 아까 우리가 그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 불필요한 개수는 세지 말자라고 했던 게 얘 때문이야. 얘는 어떻게 빼야 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면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불필요한 개수가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NA에서 뭘 빼야 돼요? NA 교비를 빼줘야 된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죠? NA 합비에서 NB를 빼주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다음 NA 여집합은 어떻게 구할까? 뭐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하나가 더 있네요. 집합이 3개일 때. 이 친구네요. 자, 그럼 여기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기본 베이스가 여기다가 중괄호도 쳐주세요. A, B,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는 거야 일단. 그럼 얘들아 여기는 몇 번 더해지니? 여기는 한 번 더해지지. 고유한 친구들이야. 근데 여기는 몇 번 더해지니? 2번 더해져. 여긴 몇 번 더해져? 여기 3번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들을 빼주자 이거야. 마이너스 NA 교B NB 교C NC 교A. 얘는 한 번씩 빼줘. 그러면 얘네가 몇 번씩 빠져? 한 번씩 빠지지. 얘네 한 번 셌다. 괜찮아, 그렇지? 얘가 몇 번 빠져? 얘가 3번 빠져서 안 센 것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더해주자는 거죠. 가운데를 한 번 더 더하라 이거야. 근데 얘들아 이 친구는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애초에 그냥 얘네를 다 더해. 그럼 다시 생각하면 111, 222, 3이 되지. 근데 여기서 얘네 한 번 빼고 얘 2번 빼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문제 적재적소에 따라서 어떻게 연산할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외에 어려운 문제들은 오늘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 과제는 난이도 4까지예요. 쭉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명제 과제랑 함께 난이도 6을 같이 드릴게요.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교 혹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